뭐 하는 짓이야? 거실로 향하는 길목에 널브러진 옷가지, 뒤엉킨 채 흩어진 침대 시트. 그 안에서 분명히 내 아내와 다른 남자, 최도연이 있었다. 순간 심장이 얼어붙고 손끝이 저려왔다.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 속에서 나는 단 한 가지를 깨달았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단숨에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사람은 누구나 배신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배신이 바로 내 집 안, 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의 손에서 시작되리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 그날의 충격은 단순히 결혼 생활의 붕괴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시작점이었다. 나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고, 그 순간부터 차갑고 냉정한 심판자가 되어야 했다. 그들이 즐겼던 순간의 쾌락은 결국 두 가정을 잿더미로 만들었고, 나는 그 폐허 위에서 분노와 절망을 동시에 삼켜야 했다.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의 폭로로 끝나지 않았다. 한순간의 배신은 가족, 친구, 직장, 그리고 사회의 시선까지 무너뜨렸다. 누군가는 눈물로 무릎 꿇었고, 누군가는 절망 속에서 술에 취해 거리를 떠돌았다. 그리고 나는 그 몰락을 지켜보며 단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다. 세상은 결코 배신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이 모든 파국의 끝에는 또 다른 질문이 남는다. 과연 배신의 대가는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 답은 당신이 지금부터 마주하게 될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그날 나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퇴근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회의를 미루고 곧장 집으로 향했는데 머릿속에는 단순한 기대가 있었다. 회사 일에 몰두하느라 아내 김지연에게 소홀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집에 돌아가면 따뜻하게 맞아줄 거라 믿었다. 그러나 현관 앞에 다다른 순간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온몸을 스쳤다. 문틈 사이로 낯선 그림자가 어른거렸고 안에서 들려오는 숨죽인 소리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내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향하는 길목에 널브러진 옷가지, 엉킨 채 흩어진 침대 시트. 그 안에서 분명히 아내와 다른 남자, 최도연이 있었다. 순간 심장이 얼어붙고 손끝이 저려왔다. 뭐 하는 짓이야? 내 목소리가 방 안 공기를 찢으며 터져나왔다. 두 사람은 그대로 얼어붙었고 지연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으며 도연은 당황해 눈을 크게 치켜떴다. 숨조차 고를 수 없는 나는 단숨에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내가 감히 내 집에서 내 아내와 이런 짓을 해? 말끝이 떨리자 손이 저절로 뻗어 그의 옷깃을 움켜쥐었다. 온 힘을 다해 흐들자 그는 허둥대며 저항했지만 나의 분노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되지 못했다. 남의 가정을 짓밟아놓고 부끄럽지도 않냐? 내 얼굴에 양심이란 게 있긴 하냐? 이 악문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을 짓누를 만큼 날카로웠다. 도연은 필사적으로 내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나는 굳건히 그의 몸을 움켜쥔 채 눈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그 눈빛 속에 공포가 역력했다. 지연은 흐느끼며 그만해 제발 하고 애원했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분노는 이미 나를 완전히 삼켜버렸기 때문이다. 잠시 후 나는 큰 숨을 내쉬며 손을 놓았다.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는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눌렀다. 아버님, 큰일이 났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내 속에서는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도덕과 명예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장인어른에게 지금의 현실을 알려야 했다.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조퇴하고 집에 왔더니 지연이가 다른 남자와 침대에 있었습니다. 남자는 아직 이곳에 있습니다. 제가 흥분해서 조금 거칠게 다뤘습니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전했지만 말이 끝나자마자 지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를 잃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나 역시 눈을 감으며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이제는 나 혼자 싸울 문제가 아니라 양가 모두가 이 파국을 마주해야 할 순간이었다. 손끝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옷깃을 놓았는데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아 주먹을 내려다보니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숨을 고르며 다시 휴대전화를 쥐었다. 지연이는 장인어른께 맡겨주십시오. 저는 경찰에 연락하겠습니다.
통화를 마치자마자 112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최대한 침착하려 했으나 목소리 밑바닥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고개를 들었을 때 지연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 속에는 공포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지만 내 눈에는 더 이상 아내가 아닌 배신자만이 보였다. 곧 내 부모님이 올 거다. 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겠지. 하지만 기억해라. 너희 둘 다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나는 낮게 단호하게 내뱉었다. 방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도연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은 채 신음하며 몸을 추스려 했다. 나는 그를 노려보며 짧게 내뱉었다. 움직이지 마. 몇 분 뒤 초인종이 울렸다. 장인과 장모가 급히 들어섰다. 장인은 나를 스치듯 바라보더니 곧장 지연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지리연아,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알기나 하냐? 내 남편이 지금 경찰에 불려가게 생겼어. 이런 수치가 어디 있냐? 그의 분노는 거실 공기를 뒤흔들었고 지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았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내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야 모든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 내가 만든 이 상황 전부 내 책임이다. 가문의 수치를 안겨놓고 아직도 입을 열 수 있겠느냐? 장인은 탁자를 세차게 치며 울분을 토했다. 지연은 몸을 움찔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결국 장인은 지연의 휴대전화를 빼앗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부터 한 발짝도 집 밖에 못 나간다. 연락도 금지다. 반성할 때까지 여기서 지내라. 그날 밤 나는 경찰서에 출석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뒤돌아본 순간 지연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방구석에 웅크려 있었고 부모는 문 앞에 서서 감시하듯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그 무너짐을 만든 건 다름 아닌 그녀 자신이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손에 남은 떨림을 바라보았다. 옷깃을 놓아주었는데도 분노는 잦아들지 않았고 주먹은 여전히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울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나는 다시 휴대전화를 움켜쥐었다. 지연은 장인어른께 맡기겠습니다. 저는 경찰에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가능한 침착하게 내뱉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전화를 끊자마자 112로 연결해 상황을 설명했다. 최대한 차분하게 정리하려 했으나 말끝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묻어났다. 전화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지연의 눈과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으나 내 시선 속에 더 이상 아내라는 이름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배신자의 얼굴만 보였다. 곧 내 부모님이 오실 거다. 경찰 조사라면 당연히 내가 받아야겠지. 하지만 잊지 마라. 너희 둘 다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어. 내 말은 낮고 단호하게 흘러나왔다. 방 안은 얼음장 같은 냉기로 가득 찼고 최도연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며 몸을 추스고 있었다. 나는 그를 노려보며 짧게 내뱉었다. 움직이지 마. 잠시 뒤 초인종이 울렸다. 장인과 장모가 급히 들어섰다. 장인은 나를 스치듯 바라보더니 곧장 지연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다. 지연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알아. 내 남편이 지금 경찰에 불려가게 생겼어. 가문의 수치를 이렇게 짊어지게 만들고도 제정신이냐? 거실 공기는 그의 분노로 흔들렸고 지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바라봤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내 입가에는 씁쓸한 미소가 번졌다. 내가 아니라 그녀 스스로 만든 파국이라는 사실이 이제야 드러난 것이다. 내가 벌인 이 사태 전부 내 책임이다. 가문의 명예를 짓밟아 놓고도 아직 입을 열 수 있겠느냐? 장인은 탁자를 세차게 치며 울분을 쏟아냈다. 지연은 몸을 움찔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나는 단 한마디도 보탤 필요가 없었다. 결국 장인은 지연의 휴대전화를 빼앗더니 단호하게 선언했다. 오늘부터 한 발짝도 집 밖에 나가지 못한다. 연락도 일절 금지다. 반성할 때까지 이 집에서 지내라. 그날 밤 나는 경찰서에 출석하기 위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뒤돌아본 순간 지연은 방구석에 어린아이처럼 웅크려 있었고 부모는 문 앞에 서서 감시하듯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그 무너짐을 만든 건 다름 아닌 그녀 자신이었다. 마지막으로
내가 회의실에 발을 들이자 순간 정적이 흘렀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긴장 속에서 최도연의 부모가 벌떡 일어나더니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 아들이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얼굴을 들 수조차 없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두 손이 바닥에 닿으며 나는 그 묵직한 울림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내려다볼 뿐 단 한마디의 위로나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장인은 굳은 얼굴로 입술을 다물고 있었고 지연은 자꾸만 몸을 웅크리며 손을 허벅지 위에서 꼭 움켜쥐었다. 그 떨림은 그녀의 두려움과 죄책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변호사가 차분히 말을 꺼냈다. 오늘은 위자료와 이혼 절차를 협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모든 증거는 이미 확보되어 있으니 더 이상의 변명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준비해 온 서류처를 천천히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사진, 영상, 카카오톡 대화 내역까지 부정할 수 없는 기록들이 정리돼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제 이곳은 눈물이나 억지 변명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철저한 심판의 자리가 된 것이다. 나는 의도적으로 한 발 물러나 앉았다. 말을 길게 할 필요는 없었다. 침묵 그 자체가 이미 가장 날카로운 심판이었으니 상대의 굴욕은 내 차가운 시선과 침묵 속에서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저희 아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도연의 아버지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낮게 말했다. 바닥에 이마를 받고 떨리는 손끝이 그의 절박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장인과 장모도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깊이 머리를 숙였다. 준호 씨, 우리 딸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엄숙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고 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두 손만 움켜쥔 채로 앉아 있었다. 나는 그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고개를 드십시오. 잘못은 부모님이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그 두 사람에게 있습니다. 내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나 그 안에 담긴 냉기와 실망감은 방 안을 짓눌렀다. 그 순간이었다. 최도연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얼굴이 붉어진 채 고함을 질렀다. 기다려. 내가 다 망쳐놨어. 내 얼굴 좀 봐. 이 꼴 만든 게 너잖아. 핏줄이 이마 위로 도드라졌고 그의 눈빛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나를 향해 날카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닥쳐라. 최도연의 아버지가 단호하게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번개처럼 회의실을 가르며 퍼졌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도연은 뭔가 반박하려다 그 눈빛에 눌려 결국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여전히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나를 향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겉으론 침착해 보였지만 내 안에서는 뜨거운 파도가 요동치고 있었다. 사과가 필요한 건 부모님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지요. 내 말은 얼음처럼 차갑고 한 단어 한 단어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도연의 시선이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끝내 아무 말도 내뱉지 못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내가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거칠게 행동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원인을 만든 건 누구인가?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알고 있다. 회의실의 공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다. 누구도 고개를 들지 못했고 지연조차 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차갑게 서류철을 앞으로 밀었다. 거기엔 사진, 메시지, 기록이 모두 담겨 있었다. 이제 이 자리에서 변명이나 도망은 불가능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차갑고 깊은 실망만이 남아 있었다. 부모님만 고개 숙이게 해서 너는 부끄럽지도 않나. 내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지연은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흐느낌이 회의실을 울렸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늦어버린 일이었다.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를 펼치며 차분히 말했다. 의뢰인 박준호 씨는 배우자 지연에게 이혼과 위자료 6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최도연 씨에게는 불륜 행위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숫자가 울리자 방 안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연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고 최도연은 눈을 치켜뜨며 벌떡 일어났다. 5천만 원? 말도 안 돼. 오히려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돈을 내야 해? 탁자를 세게 치자 서류가 흔들렸다.
그는 내 쪽으로 다가오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넥타이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몸을 앞으로 당겨 의자 쪽으로 강하게 밀치자 그가 비틀거리며 주춤했다. 아직도 피해자인 척하나? 눈 크게 뜨고 내가 뭘 저질렀는지 똑똑히 봐라.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억눌린 분노가 서려 있었다. 도연의 몸은 순간 굳어졌고 회의실의 공기는 다시 얼음장처럼 식어갔다. 그만해라. 최도연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들을 향해 호통쳤다. 수치를 알아라. 너는 두 가정을 한순간에 짓밟아버렸다. 내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직도 모르느냐. 도연은 씩씩대며 입술을 세게 깨물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고개를 떨군 채 분노와 수치심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은 이미 답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냉정하게 덧붙였다. 내가 분노를 억누르지 못해 거칠게 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원인을 만든 건 너희 둘이다.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거다. 회의실 안은 숨조차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연은 눈물을 멈추지 못했고 양가 부모는 고개를 떨군 채 침묵을 지켰다. 나는 서류철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더는 말하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진실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었으니까. 그때 지연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제발 위자료 금액을 조금만 낮춰주실 수 없나요? 제가 앞으로 일해서 조금씩이라도 갚겠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저에겐 불가능합니다. 그 목소리는 떨림과 울음이 뒤섞여 있었지만 내 눈에는 어떤 진심도 비치지 않았다. 이혼만은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돈 문제는 제가 어떻게든. 지연은 눈물로 호소했지만 나는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사랑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낮게 말했다. 그날 내가 본 장면을 떠올려라. 내게 남아있던 사랑은 그 순간 완전히 끝났다. 이혼은 이미 결정된 일이다. 지연은 결국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지만 내 마음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차분히 덧붙였다. 박준호 씨의 아내 지연에 대한 위자료 6천만 원, 그리고 최도연 씨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은 부모님들의 대납으로 처리하고 이후 당사자들이 각자 부모님께 상환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연의 아버지가 길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대신 내겠다. 하지만 매달 꼬박꼬박 갚아라. 더 이상 우리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 최도연의 아버지도 지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우리도 대신 갚겠다. 아들의 불명예는 결국 부모의 책임이다.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듯했던 그 순간 회의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낯선 여인이 들어섰다. 검은 머리칼에 또렷한 이목구비, 그러나 눈가는 울음으로 벌겋게 부어 있었다. 순간 최도연의 얼굴빛이 하얗게 변하는 걸 보고 나는 곧바로 그녀가 누구인지 깨달았다. 그의 아내였다. 실례합니다. 저는 최도연의 아내 한소연입니다. 회의실은 단숨에 정적에 휩싸였다. 순간 최도연은 돌처럼 굳어버렸고 그의 부모는 눈을 크게 뜬 채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의 눈빛이 단호하게 빛나는 것을 보며 직감했다.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심판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소연은 내 앞을 스쳐 지나 지연과 도연을 번갈아 바라봤다. 저는 친구를 통해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직접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는 배신당한 아내의 슬픔이 서려 있었다. 저 역시 위자료를 청구하겠습니다. 남편과 김지연 씨에게.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한층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입술을 굳게 다물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배신자들이 이제 또 다른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된다는 사실이 차갑지만 묘한 만족감을 불러일으켰다. 소연은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저는 남편과 김지연 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저축금에서 무단으로 사용한 4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합계 7천만 원입니다. 순간 최도연의 얼굴빛이 사색이 되었다. 7천만 원? 말도 안 돼. 그가 소리쳤지만 소연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이 돈은 저와 남편이 오랜 세월 집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모아온 저축입니다. 그런데 그는 몰래 빼냈었고 거짓말로 둘러대며 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정기적으로 인출이 있었고 지금은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다. 무겁게 가라앉은 침묵 속에서 최도연의 아버지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사실이냐? 잠시 침묵 끝에 도연은 결국 고개를 숙이며 작게 답했다. 맞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차갑게 말했다. 내가 뿌린 씨앗이 결국 이렇게 돌아오는 거다.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을 짓누르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지연은 옆에서 흐느끼며 고개를 더 깊숙이 떨구었고 양가 부모들은 낯빛을 감춘 채 침묵을 이어갔다. 소연은 눈가를 닦아내며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제라도 진실은 드러나야 합니다.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내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모두 아셔야 합니다. 최도연은 끝내 눈을 들지 못했고 그의 부모의 낯빛은 완전히 잿빛으로 굳어졌다. 나는 팔짱을 낀 채 냉정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결국 자기 손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격할 생각은 없습니다. 한소연의 목소리가 회의실 안에 차갑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눈 하나 흔들림 없이 최도연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여기 앉아 있는 모두가 다 압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해놓고 이제 와서 억울한 척하지 마세요. 순간 정적이 흘렀고 최도연의 아버지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내가 받은 모욕은 내 잘못에 대한 당연한 대가다. 그러자 최도연이 벌떡 일어나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난 맞아서 병원까지 갔잖아요. 내가 피해자라고.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단호히 말을 끊었다. 도연아, 제발 수치를 알아라. 내가 한 짓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믿었던 부모의 반응에 최도연은 멍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다가 얼굴이 일그러졌다.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는 듯한 그의 모습은 오히려 처참했다. 한소연은 시선을 나에게로 돌렸다. 박준호 씨, 저와 시부모님은 남편이 당신에게 당한 일 역시 그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합니다. 물론 폭력은 옳지 않지만 상황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위자료나 고소도 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저 역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시는 이 문제를 입 밖에 낼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 순간 최도연이 다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하자 그의 아버지가 탁자를 세차게 치며 일갈했다. 앉아라. 이 문제에 내가 끼어들 자격은 없다. 그리고는 내 쪽으로 몸을 돌려 허리를 깊이 숙였다. 아들의 불미스러운 일로 거듭 사과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최도연은 결국 완전히 고립됐다. 아내도 부모도 더 이상 그의 편이 아니었고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굴욕만이 깊게 드리워졌다. 한때 자신만만하게 나를 조롱하던 남자가 이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가 느끼는 굴욕과 수치는 그 순간에도 회의실 공기를 짓눌렀다. 협의의 결론은 명확했다. 아내 김지연은 나에게 6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최도연은 나에게 5천만 원, 그리고 한소연에게 7천만 원을 배상한다. 폭력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되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저지른 배신에 대한 공식적인 낙인이었고 사회적으로 기록되는 심판이었다. 회의실 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깨 위에 싸움의 무게가 고스란히 얹혀 있었지만 동시에 내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으로 각인되었다. 그들의 울부짖음, 눈물, 그리고 부모들까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오히려 내 안의 분노를 식히는 대신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가혹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새기게 했다. 며칠 뒤 예상대로의 소식이 전해졌다. 최도연은 결국 이혼당했다. 가정의 저축금을 무단으로 빼돌린 사실까지 드러난 이상 용서란 불가능했다. 특히 그의 아내 한소연이 기자를 통해 주변에 흘린 이야기들은 삽시간에 퍼졌다. 불륜, 배신, 가정 파괴. 그 꼬리표는 더 이상 지울 수 없는 낙인이 되었고 회사 동료들조차 노골적으로 그를 외면했다. 점심을 함께하던 이들도 등을 돌렸고 회의에서 그의 발언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기혼 남성들은 가정 파괴범이라며 그를 전염병 취급하듯 피했다.
직장, 가정, 명예와 신뢰.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나는 냉정하게 생각했다. 그날의 굴욕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진짜 벌은 이제부터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뒤 나는 더 이상 김지연을 직접 마주할 일이 없었다. 모든 과정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되었고 6년간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차갑게 종지부를 찍었다. 마지막 순간조차 나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내 눈에 더 이상 볼 가치가 없는 존재였으니까. 뒤늦게 전해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김지연은 대학 시절부터 이어온 친구들까지 모두 잃었다고 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돌아온 건 단호한 절연 선언뿐이었다. 불륜한 사람은 더는 믿을 수 없어. 다시 연락하지 마. 그녀가 들었다는 마지막 말이었다. 결국 그녀는 돈만이 아니라 인간관계까지 잃은 셈이었다. 사람들과 함께 웃던 시간은 추억으로만 남고 현재의 그녀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최도연의 몰락은 더 참혹했다. 불륜 소문이 회사에 퍼지자 동료들은 그를 피했고 회의에서도 그의 의견은 묵살되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으며 버티려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사무실에서 그를 피해 자리를 옮기는 사람들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결국 그는 스스로 사직서를 냈고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다. 그 후 여기저기 발을 동동 구르며 구직 활동을 했지만 중년의 나이와 불명예스러운 퇴사 사유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은 잡을 수 없었다고 했다. 면접장에 들어서는 순간 면접관들의 냉소적인 시선이 쏟아졌고 이력서에 적힌 퇴직 사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그는 작은 편의점과 술집, 주방 아르바이트까지 뛰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다.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서도 매달 빠듯하게 살아가는 그의 모습은 이제야 비로소 현실을 마주한 결과였다. 밤늦게 퇴근하며 구겨진 유니폼 차림으로 골목길을 걷는 그의 모습이 이따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한때 번듯한 직장에 다니던 중년 남성이 이제는 땀에 절은 채 쓰레기 봉투를 나르거나 술 취한 손님들의 욕설을 참아내는 신세라니.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고 그 소문은 내 귀에도 닿았다. 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냉정이 되뇌었다. 결국 자업자득이다. 남의 가정을 무너뜨린 대가로 그런 삶을 살게 된 것뿐이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내 삶을 되돌아보았다. 분노와 절망으로 얼룩졌던 날들, 그리고 이제야 찾아온 차가운 평온. 그들의 몰락은 나에게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배신이 어떤 결말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였다.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앞으로도 더 강해질 수 있었다. 반면 그들은 다시는 고개를 들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물론 내 삶에도 상처와 상실이 남아 있었지만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설 기회조차 잃어버렸다. 두 가정을 파괴한 값비싼 대가, 그것이 스스로 불러온 결말이었다. 배신의 순간부터 이미 그들의 종말은 예고되어 있었고 나는 그저 그 결말이 눈앞에서 드러나는 과정을 지켜볼 뿐이었다. 김지연은 이혼 후 친정집에서 철저히 감시받으며 지냈다. 9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위자료와 빚은 부모가 대신 갚아주었고 그 대가로 그녀는 매달 벌어들이는 돈을 전부 아버지에게 건네야 했다. 그녀의 생활은 자유를 빼앗긴 죄수와도 다름없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계산대에 서고 밤에는 청소 도구를 들고 건물을 떠돌며 지쳐 쓰러지듯 살아간다고 했다. 한때 내 아내였던 여자의 말로가 이렇게 초라하게 끝나는 것을 지켜보는 심정은 씁쓸했지만 동시에 당연한 결과였다. 스스로 선택한 배신의 길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은 것이다. 최도연의 추락은 더 참혹했다. 회사에서 쫓겨난 뒤 그는 각종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위자료를 갚고 있었다. 술집 서빙, 배달, 막노동까지 가리지 않았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오래 버티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를 남의 가정을 무너뜨린 불륜남이라 수군거렸고 동료들은 그와 함께 일하기를 꺼려했다. 결국 그는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내가 한소연과 함께 걷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했다. 그날은 소송과 서류 처리가 끝난 뒤 변호사와 소연과 함께 정리차 이야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배신 이후 의지할 곳이 없어 몇 차례 상담을 요청했고 그날도 그 연장선이었다. 그러나 도연의 눈에는 달리 보였던 모양이다. 길 한복판에서 그는 미친 듯이 달려와 내 옷깃을 움켜쥐며 고함쳤다. 너희도 불륜이잖아. 위자료를 내놔라. 사람들이 놀라 발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는 가운데
그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나를 흔들었다. 나는 침착하게 그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곧 경비원이 달려와 그를 제압했고 도연은 바닥에 눌린 채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다. 그때 나는 멀찍이 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차갑게 숨을 내쉬었다. 불륜으로 두 집안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길거리에서 망가진 모습까지 보여야 하는 남자. 경찰에 끌려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동정심보다는 쓰디쓴 통쾌함을 느꼈다. 결국 모든 것은 자업자득이었고 그가 만든 비극의 마지막 장면에 불과했다. 시간이 흐르자 김지연의 삶은 더욱 참담해졌다. 하루 종일 편의점과 청소 일을 이어가던 그녀는 결국 과로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했다. 의사의 진단은 탈수와 극심한 피로, 전신기능 저하였다. 2주간의 안정을 권고받았지만 위자료와 빚에 눌린 그녀가 마음 편히 쉴 수 있을 리 없었다. 병실의 창문은 닫혀 있었고 그녀 곁을 찾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부모조차 병실에 얼굴을 비추지 않았고 그녀는 차갑게 버려진 채로 회복을 강요받았다. 나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한때 나를 배신하고 순간의 즐거움만 줬던 여자가 이제는 자유조차 빼앗긴 채 병상에 누워있다니 이것이야말로 엇보였다. 행복을 팔아 쾌락을 산 데가 그것은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잃는 결과로 돌아왔다. 하지만 추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어느 저녁 지인을 통해 황급히 연락을 받았다. 최도연이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소식이었다. 리사, 어디 있어? 당장 나오라. 그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손님들 앞에서 고함을 치며 점장을 밀쳐냈다고 했다. 손님들이 놀라 뛰쳐나갔고 경찰이 출동하자 그는 끝내 제압당해 연행됐다. 그날 이후 그의 이름은 완전히 오명으로만 불렸다. 지역사회에서조차 그를 받아줄 곳은 없었다. 알바 자리에서도 거절당하기 일쑤였고 하루 벌어 하루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 술에 취해 거리를 떠돌다 쓰러지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고 들었다. 불과 몇 해 전 양복을 입고 회의실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높이던 남자가 이제는 거리를 전전하는 폐인이 되어 있었다. 김지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몸은 점점 쇠약해졌고 부모와의 관계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친구들은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였으며 직장 동료들마저 그녀를 수군거리며 멀리했다. 결국 그녀가 기댈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고립된 삶 속에서 그녀는 매일같이 후회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후회가 그녀를 구해낼 수는 없었다.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으니까. 나는 그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되뇌었다. 결국 모든 것은 선택의 결과다. 그들이 내린 잘못된 선택은 이렇게 삶 전체를 무너뜨렸다. 내 삶에도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상처를 이겨내며 다시 일어섰다. 반대로 그들은 스스로의 발목을 붙잡은 채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가장 공정한 심판이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다고 여겼던 그가 결국 술에 기대며 남의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다 수갑을 차는 신세가 된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비틀거리며 욕설을 퍼붓고 경찰의 손에 이끌려 나가는 그 모습은 한때 내 아내와 몰래 손을 잡고 웃던 남자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초라하게 무너져 내린 몰골만이 남아 있었다. 떠올릴수록 내 가슴 한편이 묘하게 시원해졌다. 그들은 나를 기만하고 두 가정을 무너뜨린 대가로 이제 사회와 세상 전체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차가운 시선, 그리고 끝없는 멸시가 그들을 따라다녔다. 나는 창밖으로 흩날리는 가을 바람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가장 공정한 심판이라는 것을. 내가 직접 손을 대지 않아도 세상은 알아서 그들을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최도연은 끝내 편의점에서 울부짖으며 무너져 내렸다. 전부 너 때문이야. 내 인생을 망쳐놓은 건 다 너 때문이라고. 직장도, 아내도, 집도 다 잃었어. 오늘도 내 아내가, 내 전 아내가. 그의 말은 술과 눈물에 젖어 끊어졌고 울부짖는 모습은 남자의 자존심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 절규는 사실 나를 향한 원망이라기보다 자기 삶이 무너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비명에 가까웠다. 경찰에 끌려가는 그의 뒷모습을 떠올리며 나는 오래전부터 예정된 결말이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다. 배신으로 쌓은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 결국 무너지고 폐허만 남는다.
김지연 또한 다르지 않았다. 부모의 집에 갇혀 살며 하루하루 숨을 죽이고 편의점과 청소 일을 전전하며 간신히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빚은 줄지 않았고 부모의 눈초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친구들도 떠났고 사회에서도 누구 하나 그녀를 감싸주지 않았다. 병원에 실려 가고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녀의 고립된 삶은 내가 만들어낸 벌이 아니라 스스로 자초한 운명이었다. 나는 단지 진실을 드러냈을 뿐이다. 그녀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나락을 걸어간 것이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6년의 결혼 생활, 내 진심과 신뢰를 배신으로 짓밟은 대가가 이렇게 돌아왔다. 누구보다도 더 많은 걸 가지려 했던 두 사람은 결국 모든 걸 잃었다. 반대로 나는 혼자가 되었지만 최소한 내 양심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았다. 거짓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자유를 얻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아문다고 말한다. 하지만 내 상처는 단순히 시간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 그 고통을 견뎌낸 자리에는 단단한 각성과 냉정한 눈빛이 남았다. 나는 다시는 속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누군가가 아무리 달콤한 말로 다가와도 나는 쉽게 믿지 않을 것이다. 배신의 날카로운 칼날을 한 번이라도 겪은 사람이라면 다시는 방심하지 않는다. 세상은 공평하다. 거짓과 배신 위에 세운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두 사람의 삶은 나에게 가장 확실한 교훈이자 위로였다. 나는 더 이상 복수를 꿈꾸지 않았다. 복수는 이미 완성되었다. 그들의 몰락, 그것이 곧 완벽한 복수였다. 이제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앞에 놓인 길은 오직 나 혼자의 길일지라도 진실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길뿐이었다. 다시는 누군가의 그림자에 가려 살지 않고 다시는 거짓된 웃음에 속지 않으며 내 발걸음으로 내 삶을 만들어갈 것이다. 밤이 깊어 창밖의 불빛들이 희미해질 때면 나는 여전히 지난날의 기억을 떠올린다. 그러나 더 이상 가슴이 요동치지 않는다. 분노도 슬픔도 사라지고 남은 것은 단단한 각오뿐이다. 내가 잃은 것만큼 나는 더 강해졌다. 그 사실 하나로도 앞으로 나아갈 힘은 충분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진짜 자유는 홀로 남았을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배신과 거짓이 사라진 자리에서만 비로소 나는 나답게 숨 쉴 수 있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